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퇴임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A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가 올 여름에 은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공식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내부에서 지금 밖으로 얘기가 유출돼서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워낙에 빅뉴스라서 많은 언론사들이 다 앞다퉈서 이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 중에 한 명인 이 브라이어 대법관의 빈자리는 오늘 여러 매체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나라 최고 사법 조직의 빈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앉힐 수 있는 첫 선택권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을 어떻게 해서든 이 좌편향 성향으로, 좌익 성향으로 좀 뒤바꿨으면 하는 욕심이 민주당 내에도, 그리고 백악관에도 있는 것인데, 이 욕심을 이번 기회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어떤 법관들을 그 자리에 앉힐지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심중이 분명히 전달이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퇴임 여부는 대법관이 결정할 사항이며 이를 어떻게 발표하느냐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공유할 추가적인 세부 사항 정보가 없다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평생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본인이 사표 내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평생직으로 이 자리가 보장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연방 대법관의 자리를 평생직으로 해놓은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살리고, 그리고 사법부가 이 행정부를 이제 견제하는 그리고 입법부를 또한 견제하는 그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좌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연방 대법원 9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6명이 보수주의자들이고 3명이 지금 진보주의자라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분명한 것이죠. 연방 대법원을 지금 코트 패킹하겠다, 더 많은 대법원을 꾸겨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대법원들의 임기를 제한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연령 제한을 통한 대법원의 구조 변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나이 많은 대법관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83세의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전에도 브라이어 대법관 보고 은퇴를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같은 코네티컷주의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이 브라이어 대법관한테 지금 은퇴 좀 했으면 좋겠다. 작년 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은퇴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남이 은퇴하려니까 은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블루멘탈 의원도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브라이어 대법관은 훌륭한 대법관이었다. 현재 우리가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명의 진보주의 대법관들 중에서도 브라이어 대법관이 가장 이제 연장자이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진보주의 입장을 계속해서 어필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이어 대법관과 다른 보수주의 대법관들 사이에 마찰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1994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94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30여 년, 30년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8년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법관을 했습니다. 민주당원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대법관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나이가 꽤 있었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찔렀었습니다.
그 긴즈버그 대법관이 좀 이렇게 자리를 그만뒀으면, 은퇴를 좀 하고 나갔으면,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이런 그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긴즈버그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에서도 그 상당히 역사적인 인물로, 여성 인권을 앞세웠던 역사적인 인물로 칭송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긴즈버그가 오바마 때는 멀쩡하게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사망하는 바람에 갑자기 대법관, 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 자리가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 바로 이제 베럿 대법관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대 3이라는 아주 기울어진 그런 연방 대법관의 정치 성향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주 천우신조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판사들, 각 지역에 있는 연방 법원의 판사들 임명은 비록 많이 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뭐 꽤 한 200여 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년 동안에. 근데 그래도 뭐 거의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연방 판사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아서 각 지방에 있는 연방 판사들이 점점 좌경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법원의 대법관을 3명이나 트럼프가 임명했다라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이제 안정장치,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좌익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이건 천우신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브라이어 대법관은 그동안 은퇴 계획에 대해서 말을 아껴오고 있었는데 결국 2020년 12월에 언젠가 물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2021년 봄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을 해서 금방 물러나지 않을 건가 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또 퍼지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본인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까 2024년 되면은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있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 재임 중에 또 안 좋게라기보다 사망을 하게 되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오는 날은 알아도 가는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6대 3에서 7대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쓰든 연방 대법원을 좀 이쪽 왼쪽으로 좀 오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브라이어 대법관도 마음 같으면 좀 더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으나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겠지만은 물러나가지고 뒷방늙은이 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긴즈버그 대법관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떠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런 그 민주당한테, 진보 세력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바이든은 2020년 선거 운동을 했을 당시에 만약에 본인에게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흑인 여성을 세우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공약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런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인종평등, 무슨 평등 뭐 하면서 계속 어떤 자리에 사람을 앉힐 때 피부색 가지고 흑인이니까, 뭐 여성이니까, LGBTQ니까 뭐 이런 이유로 그런 자리에다가 사람을 앉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급진좌파들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앉히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물론 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왕이면은 흑인 여성을 앉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어쨌든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인종에 의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런 인종적인 프로파일링을 해서 사람을 선택하는지,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일반 모든 국민들이 보았을 때에도, 특히 뭐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보았을 때에는 특별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런 거 신경 쓰는 거구나. 저런 거를 신경 써야 하는 거구나. 이런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흑인 여성,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매우 불편하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평등,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 하여튼, AP통신에서는 지금 3명의 여성 후보를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이 흑인 여성을 지명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흑인 여성 중에서 나올 거다. 그 중에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3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일단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캐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은 미셸 차일즈.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레온드라 크루거라는 분입니다. 이 레온드라 크루거, 미셸 차일즈, 그 다음에 뭐 캐탄지 브라운 잭슨, 이 3명 다 나름대로 이제 훌륭한 프로필을 가진 인물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지금 레온드라 크루거 같은 경우에 맨 오른쪽에 레온드라 크루거는 캘리포니아 대법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하고요. 미셸 차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하고 있는 인물이고, 맨 왼쪽에 있는 캐탄지 브라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회법원에서 연방 순회법원에서 판사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캐탄지 브라운 잭슨이 가장 유력한, 예, 이 인물이 지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도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장 적합한 후보 중 한 명이 캐탄지 브라운 잭슨이다 하고 딱 한 명만 소개를 하고 끝나버리는, 예,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AP에서는 3명을 했고, 다른 언론들 보도 내용 보면은요, 뭐 5명을 소개하기도 하고 7명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후보군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흑인 여성을 뽑아서 놓겠다. 이런 인종적인 프로파일링 가지고 사람 선출하고 지명하는 거 저는 왠지 달갑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어쨌든 연방 대법원에 흑인 대법관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여성 대법관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되던 간에 흑인 여성 대법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성이 4명이 되고 그리고 흑인 대법관이 2명이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황. 아시안 대법관은 아직 한 명도 없는. 예. 흑인 2명이나 집어넣는데 에이시안은 어떻게, 뭐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 갑자기 또 막 생각날라 그러죠. 예. 이게 막 합당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종적인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반대다.